지금에야 15년이 지나서야 나는 어머니와 벤틀리 부인이 연인 관계였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은 그간 얻게 된 작은 실마리들을 통해서다. 언젠가 어머니의 서랍장에서 발견한 연서, 어머니 침대의 매트리스와 스프링 사이에 끼어있던 벤틀리 부인의 사진, 그리고 한 번은 고등학교 다닐 때 밤중이었는데 어머니는 내가 자는 줄 알았겠지만 그 둘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모든 상황의 연루가 어머니에게 거의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다. 테라스에서의 일이 있고 거의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추수감사절이 끼인 주말이 되어서야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벤틀리 부인과 사랑에 빠졌음을, 벤틀리 부인 역시 내 어머니와 사랑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한다. 아침만 해도 해가 환하고 산들바람이 불고 가을인데도 때 아니게 따뜻하더니 늦은 오후 초대한 손님들이 벤틀리 씨 부부와 올리엔더 씨 부부가 우리 집에 도착한 즈음에는 살랑살랑 불던 산들바람이 차가워졌고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잿빛으로 변했다. 켈리 누나와 남자친구인 체드 윈터스는 뒷뜰에 있는 테니스 장비 보관실 뒤에서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들이 돌려 피우던 마리화나에 타들어가던 빛을, 옅은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밝은 오렌지색 반딧불처럼 반짝이던 그 빛을 기억한다. 아래층에서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올리엔더 부인과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벤틀리 박사와 올리엔더 씨는 거실에서 축구 경기를 시청하고 있었다. 집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칠면조를 구우면서 끼얹는 진한 육즙 냄새와 올리엔더 부인이 디저트용으로 가지고 온 달콤한 호두파이 냄새뿐이었다. 벤틀리 부인은 오지 않았고 적어도 그때까진. 내가 마침내 내 방에서 내려와 소파에 등을 대고 누워있는 벤틀리 박사에게 인사를 했을 때도 그는 자기 부인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하고 삼촌 같은 태도로 잔을 들어 올리고 나서 다시 텔레비전으로 눈길을 돌렸다. 한때 일요일마다 아버지와 골프를 쳤던 올리엔더 씨도 비슷하게 내게 무관심한 것 같았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어느 팀을 더 좋아하는지, 노트르담인지 미시간인지 물었고 내가 축구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고 하자 그저 미소를 짓고 맥주를 들이켰다. 부엌에서는 라트라비아타의 안정된 리듬이 라디오에서 우렁우렁 울리는 가운데 어머니와 올리엔더 부인은 각각 콘 푸딩 만들 준비를 하고 육즙 소스를 적고 있었다. 올리엔더 부인은 나를 보자 미소를 지었고 누나를 많이 닮았다고 말한 다음 어머니와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자기 부부가 막 팔려고 내놓았다는 버몬트의 통나무 집에 대해서였다. 그때야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올리엔더 부인과 있을 때 어머니는 분명 달라 보였다. 벤틀리 부인과 달리 올리엔더 부인은 지극히 평범한 용모였다.
지금도 그 부인의 얼굴을 떠올리려 하면 내게는 그저 하얀색이 보일 뿐이다. 흐릿한 금발 아래 이목구비가 생각나지 않는다. 정말 특징 없는 얼굴이었고 성격도 꼭 그와 같은 것 같았다. 반면 벤틀리 부인의 얼굴은 최소한 관심이 갔다. 더 이상 매력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부인에게는 눈에 띄는 얼굴, 긴 코, 각진 턱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한때 사람들을 돌아보게 만들었던 여자의 자신감이 묻어났다. 만약 어머니가 벤틀리 부인에게 육체적으로 매료된 것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좌우간 그날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벤틀리 부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벤틀리 박사는 둘 다 짬이 안 나 연휴에 집에 오지 못했다며 두 딸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지만 아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벤틀리 부인은 아버지처럼 되어버린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 말이다. 뒷뜰에서의 그날 오후 일에 어머니와 벤틀리 부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음을 처음 깨달은 것이 아마 그때였던 것 같다. 몇 주 후면 나는 벤틀리 부인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될 터였고 비도덕적인 사유가 컨트리 클럽에 낱말하기 좋아하는 부인네들에게서 엘슨의 낱말하기 좋아하는 여자애들 사이로 옮겨 퍼질 것이었다. 벤틀리 부인이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뉴욕으로 이사를 갔다더라는 추문이. 그러나 당시만 해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겨우 몇 명. 아마도 당시 저녁 식사 자리에 있던 어른들밖에 안 됐고 벤틀리 박사가 변덕스러운 행동을, 기분이 자주 바뀌고 화장실을 들락거렸던 것은 그래서였으며 밤이 깊어가자 어머니가 점차 실망 낙담하는 태도를 보인 것 역시 그래서였다. 벤틀리 박사의 버금가게 잔을 채우고 또 채우면서 어머니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들었고 급기야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어머니의 슬픔은 벤틀리 부인의 부재와 상관이 있는 것 같았고 식사가 계속되고 올리엔더 씨가 대학 시절 축구 선수 생활을 했던 얘기를 되풀이할 즈음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10분 후에 돌아왔는데 울어서 눈이 붓고 충혈돼 있었다. 어머니는 원래 손님들을 능숙하고 품위 있게 대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그저 사람들이 어서 가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듯 했다. 올리엔더 부인의 호두파이가 식탁에 나왔을 때 그때까지도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은 켈리 누나와 체드뿐이었다. 파이는 허둥지둥 해치워졌고 곧이어 올리엔더 부부가 갑자기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가버리는 바람에 식사 자리에는 식탁 저쪽 끝에 불안하게 취한 상태로 있는 벤틀리 박사와 어머니 그리고 나만 남게 되었다. 체드와 켈리 누나는 양해를 구하고 먼저 자리를 뜬 참이었다. 위층 누나의 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지기 스타더스트의 비면을 크게 틀어놓았다. 저게 대체 뭐냐? 벤틀리 박사가 식탁 저편에서 투덜거렸다. 데이비드 보이예요.
누구? 박사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아들은 식탁 좀 치워주지 않을래? 어머니가 말했다. 잠시 뒤 감을 잡은 나는 남은 파일을 들고 부엌으로 갔다. 나는 거기에 계속 있었다. 개수대 앞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부엌 문 저편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벤틀리 박사가 취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자신의 실패한 결혼 생활과 레즈비언 부인에 대해 우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 대화 내용은 거의 알아듣지 못했고 다만 벤틀리 박사가 가끔씩 하는 냉소적인 발언과 이어지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격려의 말이 들렸다. 어느 순간 나는 흐느끼는 소리를, 벤틀리 박사의 흐느낌을 들었다.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그를 문가로 안내하는 소리를 들었다. 미안합니다. 벤틀리 박사는 되풀이에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뜰로 나가기로 결심한 건 그때였다. 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잔디밭 너머로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윈니는 서늘하고 어두운 그늘 속에 누워 어머니가 던져준 뼈다귀들 가운데 하나를 씹으며 살짝 몸을 떨고 있었다. 아버지가 떠난 이후로는 아무도 윈니에게 큰 관심을 쏟지 않았다. 녀석은 한창 때 아버지를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녀석은 어디를 가든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개, 거실에 있는 아버지의 의자 옆에 앉아있던 개, 매일 일터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맞이하던 개였다. 그래서인지 가끔은 윈니 녀석 역시 변해버린 것 같기도 했다. 녀석은 더 이상 아버지와 있을 때처럼 활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순종적이고 충직하긴 했는데 그날 밤에는 내가 불러도 나를 무시해버렸고 뜰 뒤쪽의 그늘 속에서 좌우로 흔들거리며 나타났어야 할 녀석의 넙대대한 형체 대신 나는 쟁걸음으로 우리 잔디밭을 가로질러 오는 벤틀리 부인의 모습을 보게 됐다. 그 사람, 내 남편, 아직도 안에 있니? 벤틀리 부인이 나를 향해 걸어오며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나는 다소 충격에 사로잡힌 채 말했다. 막 가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하고 얘기를 좀 해야 해. 안에 계세요. 벤틀리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테라스의 불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구나. 쌀쌀한데 이 밖에 서 있으니. 글쎄요. 요사이 나는 내가 아니란다. 벤틀리 부인이 웃었다. 그래서 네 어머니를 보러 온 거야. 안에 계세요. 나는 다시 말했다. 호래요. 벤틀리 부인은 나를 보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잠시 후 부인은 그저 내 손을 톡톡 두드리고는 테라스 문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가 나의 어머니, 그녀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홀로 향했다.
그 소문이 마침내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놨을 때 거기에는 벤틀리 부인이 뉴욕에서 같이 살기 위해 떠났다는 그 미지의 여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을에서 그 여자를 봤다고 주장했고 시간이 지나자 굉장히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 여자를 묘사할 수도 있게 됐다. 검은 생머리에 피부는 창백하고 눈은 파란색이었다. 배우나 예술가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여자는 이스트 빌리지에 살았고 시간이 남을 때는 터키석으로 장신구를 만들었다. 누구의 상상력에서 이 여자가 탄생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녀가 실존 인물이었다고는 믿지 않는다. 벤틀리 부인에게는 허구의 연인, 남다르고 어린 누군가, 내 어머니와는 아주 달라서 커네티컷 동부의 평화로운 교회에 사는 남편에게서 자신을 유혹해낸 여자가 우리 어머니일 것이라는 의심이나 생각을 할 여지가 전혀 없는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편이 더 쉬웠을 것이다. 분명 그런 식이 더 쉬웠을 것이다. 부인의 남편에게도 더 쉬웠을 것이고 내 어머니에게도 더 쉬웠을 것이고 물론 그녀 자신에게도 더 쉬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떠났고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다시 그녀를 보지 못했다. 내 아버지처럼 벤틀리 부인 역시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 우리 마을의 유령이 됐다. 나는 다시는 그 부인을 보지 못했지만 가끔씩 맨해튼 주소로 익명의 발신자가 보낸 편지가 오던 것은 기억한다. 첫 번째 편지는 그날 밤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고 다른 것들은 몇 달 동안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어머니는 언제나 이 편지들을 따로 챙기거나 지갑 속에 넣어두거나 하면서 절대로 우리 앞에서 봉투를 열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 연서들을 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어머니의 책상 서랍을 뒤지곤 했을 때도 나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른 것들도 있었다. 어머니가 당신 방에서 받곤 하던 늦은 밤의 전화들, 때로 누나와 내가 받으면 뚝 끊어지던 전화들. 한 번은 그해 봄이었는데 누나와 내가 아버지를 방문하기 위해 섬으로 간 동안 어머니는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가서 주말을 보내고 오기도 했다. 어머니는 대학 동기인 오랜 친구가 마을에 온 참에 뉴욕에 가서 주말을 함께 보내고 올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주말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처음 아팠을 때 꼭 그랬던 것처럼 침울하고 넋이 나가고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때 어머니가 벤틀리 부인을 만나러 갔다 온 것이고 그들이 한때 나누었던 내밀한 관계는 이제 끝이 난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내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지만 어머니가 젊었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다시 사랑했다고 믿는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동시에 나는 내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했던 마음으로
벤틀리 부인을 사랑했다고도 믿지 않는다. 혼자 지내다 보니 어머니는 그저 친밀함을, 어떤 종류가 됐던 친밀한 관계를 원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리고 어머니가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둔 적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나는 정말 어머니가 벤틀리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으며, 내가 이것을 아는 이유는 다만 그날 밤 늦게 내가 뒤뜰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머니와 벤틀리 부인이 홀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조심스러웠지만 벤틀리 부인은 이성적인 조절을 할 수 없을 만큼 흥분하여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 위층에 있던 누나와 체드는 핑크 플로이드의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으로 넘어가 아마도 어둠 속에서 서로의 몸을 더듬고 있었을 텐데도 어머니는 아마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나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렸는지 잠시 후 조용조용한 소리로 말하기를 멈추었고, 그래서 나는 집안을 울리는 어머니의 말을 전부 다,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안 가도 돼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가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봐요. 벤틀리 부인은 울고 있었다. 준,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안 가도 돼요.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나빠요. 끔찍해요. 몇 분 뒤 나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잠시 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부엌에서 나갔다. 어머니는 벽에 기대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내 앞에서도 자신을 추스르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올라가렴, 스티븐. 어머니는 나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엄마! 나는 어머니를 향해 걸어갔다. 스티븐, 괜찮아요. 그때 나는 어머니에게 내가 어머니와 벤틀리 부인에 대해 다 알고 있으며 그날 뜰에서 같이 있는 것도 봤고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머니가 그 부인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머니는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저 내가 자리를 피해주기만을 바랐다. 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가, 스티븐. 나는 어머니의 말에 따랐다. 몇 년 뒤 아버지가 섬에서 돌아왔을 때 벤틀리 부인이나 벤틀리 박사 혹은 그들 사이의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다.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우리 이웃들을 오래전에 다 잊어버린 듯 했다. 마치 그들은 아버지가 언젠가 본 영화 속의 배우들이었으며 더 이상 애써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식이었다. 부모님은 그때부터
예전처럼 파티에 가거나 저녁 식사 초대를 하거나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를 치는 일은 거의 없이 다소 외롭게 살았다. 지금 그분들은 젊었을 때 아버지가 사둔 주식에서 생기는 변변찮은 수입을 가지고 조용히 살고 계시다. 의사들은 아버지의 병이 섬에서 차도가 있었다고 믿었고 세월이 흐르자 상태가 천천히 호전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내가 보기에 아버지는 처음 발병했을 때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이 불안해했고 겁을 냈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으며 더 이상은 어렸을 적 내가 알던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이 아니었다. 어머니로 말하자면 늦은 저녁 시간에는 스크래블 게임도 하고 책도 읽고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고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살피면서 아버지와의 새로운 삶에 순조롭게 적응해 갔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 불평 없이 자신의 의무를 다했고 나는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사이에 대해 후회하거나 한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저녁, 벤틀리 부인이 떠난 그 저녁이 자꾸만 떠오른다. 나는 어머니가 이윽고 자신을 추스르던 모습,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던 모습, 방에서 내려온 누나에게 미소를 짓던 모습, 그리고 그 후 개수대 앞에 서서 마치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주리라고 아직도 믿는 듯이 마치 저 멀리 있는 그림자가 뜰 가장자리에서 걸어나와 자기를 되찾아갈 것이라고 아직도 믿는 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서 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